안녕하십니까. 우편 금융 상식을 맡은 정태화라고 합니다. 자, 우편 및 금융 상식이라고 해서 보통은 이제 일반 우체국에서 그 우체국 창구에서 하는 일에 관한 기본 실무적인 지식과 그에 따른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우편 및 금융 상식은 기본적으로 우편 상식과 금융 상식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개 파트입니다. 자, 그 안에서도 우편 상식은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우편 관련 법령으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금융 상식은 예금편, 보험편, 그리고 우체국 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로 나누어집니다.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시는 거는 시험을 보실 때 20문제 중에 우편 금융 상식에서 18문제 정도가 나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9문제, 여기서 9문제 이렇게 공평하게 나오겠죠? 근데 보통은 뭐 문제를 분석하시는 분에 따라 혹은 선생님에 따라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 따라서 이 맨 끝에 있는 관련 법령에서는 문제가 안 나온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시험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책 구조나 이 문제 트리가 어떻게 되냐면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이거에 대한 실무적인 거에 실제 법령에 대해서 나옵니다. 세 번째 파트에서. 근데 이 국내 우편과 국제 우편의 이 실무적인 부분이 법령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공부하시고 이걸 공부하시는 이유가 두 개를 공부해서 전체적으로 엮으면서 다시 한번 복습의 의미도 있고 관계 법령이 뭐냐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보통 국내 우편에서 어떤 문제가 무엇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그게 알고 보면 우편법이나 혹은 뭐 그와 관련된 법령에서 법령의 조문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파트에서는 뭐 문제가 안 나온다 혹은 뭐 비중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보면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가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앞에 두 개보다.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두 개보다 법률이 가장 분량이 많습니다. 많은 이유는 이거 두 개를 합친 법령이 여기 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두 개를 하기 위해서는 근거 법령이 있어야 되죠. 일단 기본적으로 공무원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 근거 법령 없이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다못해 시행령이라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들이 결국은 이 안에 있는 지문으로 갔다라는 것뿐이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첫 번째로 그러면 우편 상식부터 살펴보시면 우편 상식은 첫 번째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우편 관련 법령 이렇게 교재는 나눠져 있죠. 이게 뭐 실질적인 전체 우편에 대한 내용 전체가 다 들어있죠. 근데 교재마다 좀 틀린 게 국내 우편하고 국내 우편 실무를 쭉 하고 그 안에 우편 관련 법령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교재들이 더 많죠. 그리고 국제 우편 국제 우편 실무 나오고 국제 우편에 관한 법률 그렇게 해서 그냥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이렇게 딱 두 파트로만 나누는 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교재 자체는 국내 우편 실무하고 국제 우편 실무 그 다음에 법령으로 나눠놨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서 공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이 우편 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정 사업입니다. 우정 사업은 우체국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편 사업의 의미, 사업의 성격을 살펴보시면 우편 사업은 기본적으로 우편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통신 수단이 하나입니다. 항상 뭐 예전에는 통신 수단이 없을 때는 그냥 가서 직접 말로 전달하는 시대였죠. 그런데 지금은 통신 수단입니다. 그 통신 수단이 더 발달해서 핸드폰도 되고 개인 유비쿼터스 시대죠. 개인이 인터넷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문서가 오가야 될 때가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이 우편이라는 어떤 하나의 사업 파트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편은 개인의 일상생활은 물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산업, 행정 등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정보를 전달하고 의사를 매개하여 소통하는 지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편은 이 격지간 가장 중요한 얘기죠. 우편은 격지간 의사를 전달하는 신서의 송달, 문서를 얘기합니다. 서신, 여러분들이 쉽게 설명하면 서신, 신서의 송달을 기본적인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좁은 의미의 우편입니다. 여기서 한번 끊으셔야 돼요. 우편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의 국제 우편제도는 신서 외의 소포, 그렇죠? 소포가 들어가죠. 여러분들 우체국 가져갖고 편지만 보내진 않죠. 어떤 물건도 보내죠. 물론 나는 택배 쓸 거야 이렇게 하시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포라는 개념, 특배라는 개념이 자체가
우체국 속보부터 시작을 한 거죠. 자, 소포 등의 물건을 송달하는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 관례이므로 넓은 의미의 우편은 신서 및 그 기타의 물건을 송달하는 업무를 지칭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편은 일종의 용역으로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에는 하나의 재화, 그리고 경제재 중에서 무형의 재화죠. 무형의 재화에 속합니다. 따라서 우편 용역은 하나의 그 사용 가치를 가진 상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편 용역을 이용하는 대가로 우편 요금이죠. 재화를 제공하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 이제 우편 사업의 특성이 나옵니다. 우편 사업의 특성. 자, 우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격지간 있는 개인 간의 서신이나 혹은 소포 등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편 사업의 특성은 뭐냐? 우편 사업은 국가에서 직접 경영하고 국가 기업에 의한 사업이다라는 것이죠. 자, 왜냐? 이 우편 사업은 기본적으로 이 보편적 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좀 편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국가에서 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 사업이라는 거죠. 자, 여기도 나오죠. 국가 기업이라 하면 사회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가 공공단체 또는 그로부터 특허받은 자가 비권력적 수단에 의하여 경영하는 사업을 얘기합니다. 자, 그 법률에서 행정청에서 특허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뭘 개발해서 특허가 아니라 특별한 권리를 허가해 준다라는 개념입니다. 법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허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 우체국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거죠. 경영하는 사업입니다. 자, 국가에서는 정부 조직 형태 혹은 공기업 형태, 공사 형태, 주식회사 형태가 있는데 우편 사업은 그 경영 형태 면에서 정부 형태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것은 정부 형태가 있고, 자, 공사 형태가 있고, 주식회사 형태가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공기업. 그리고 공기업 밑에 뭐 어떤 자회사 형식으로 해서 주식회사 혹은 법인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거의 국가 조직, 정부직 형태를 유지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그 구성원은 공무원으로 구성할 뿐 아니라 이용 조건을 법령에 의해서 우편 법령이죠. 자, 기본적으로 그 우정 사업이라는 것 자체는 그 법령에 의해서 합니다. 즉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법령에 의하여 획일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국가 기업 경영 형태에 비슷하여 경영의 독립성과 독자성이 약한 반면 일반 재정 자금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뭐 항상 말이 많죠. 뭐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공기업이라든가 아니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적자가 왜 나냐 어쩌고 말이 많죠. 그 얘기는 이 보편적 이용을 위해서 그 어쩔 수 없이 뭐 요즘 바우처라고도 많이 하는데 어쩔 수 없이 적자가 나더라도 보편적 이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우편 사업의 회계. 자, 여기 이 부분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편 사업의 회계는 일반 회계와는 분리된 특별 회계입니다. 일반 회계로 하지 않고 특별 회계로 한다는 것이죠. 즉, 우편 사업을 특별 회계로서 독립치산체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사업의 경영성과 재정 상태를 명백히 하고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경영의 합리성과 사업 발전의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편 사업은 이러한 점에서 공익성과 기업성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자, 항상 어려운 말인데 그 기업에서 공익성하고 기업성, 수익을 많이 내야 되는 거하고 여러 사람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 거하고 항상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그럼 모든 공기업과 모든 그 정부 조직 형태의 어떤 사업이 다 똑같습니다. 자, 양자를 어떻게 조화시키는가가 사업 경영상에 항상 문제가 됩니다. 그거는 뭐 비단 이 우정 사업뿐만이 아니라 그 공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하는 모든 그 사업 자체에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자, 우편 사업의 특성은 또 한 가지 뭐냐? 여러분 그 콜린 크라크라는 사람 얘기 뭐 고등학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업을 1차, 2차, 3차 해갖고 사업을 1차 산업은 제조, 뭐 제조, 2차는 그 상업, 3차는 서비스, 뭐 이렇게 해갖고 나눈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선진국일수록 이렇게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이렇게 가야 되고 뭐 3차 산업은 뭐 노동 집약적이기 때문에 고용 창출이 더 많고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배웠을 거예요. 1차 산업은 1차 산업이 농업이죠, 농업. 농업이나 그 광업 뭐 이런 것들이죠. 2차 산업이 제조죠, 제조업. 굴뚝산업. 자, 산업분류에 의하면 제3차 산업에 속한다는 거죠. 서비스업입니다. 서비스업. 자, 우편산업은 제 산업 중에서도 노동 집약적인 성격이 강한 산업입니다. 따라서 업무 처리 과정상 많은 인력이 소모되죠. 그래서 인건비는 사업 경영상 큰 부담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편산업은 신설을 송달하는 일종의 운송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우편은 운송수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사업 자체의 독자적인 운송수단을 완비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수단으로서의 독자성에 일정한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그럼 우편의 이용 관계를 한번 살펴보시면 사실은 이게 그 법을 공부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편 이용 관계는 그 공공 계약과 같은 겁니다. 어떤 그 국가를 상대로 해서 그 어떤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서 그 공공 계약, 쌍방 계약이 되기 때문에 원칙은 사실은 아주 엄밀하게 따지면은 그 우편 이용을 할 때 미성년자는 사실은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미성년자 의제라고 해갖고 나중에 그 행정법을 혹시라도 공부하실 일이 있으시면 한번 그 쭉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니까 보실 수 있는 내용이고, 자, 여기서 또 그 우편 의제에 대해서 또 뒤에 살짝 나오니까 그때 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우편의 이용 관계는 기본적으로 우편 이용자가 우편물을 송달 영무의 제공을 목적으로 마련된 인적 물적 시설을 이용하는 관계입니다. 자, 얘기 단순하죠? 내가 우편물이 있습니다. 어디 멀리 떨어진 사람한테 보내야 됩니다. 그거를 원시시대처럼 제가 말을 타고 가서 혹은 차를 직접 몰고 가서 줄 수는 없죠. 가까운 우체국을 갑니다. 그래서 등기나 아니면 일반 우편으로 해서 보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우체국이나 혹은 별정 우체국 이런 데다 끄는 거, 내가 내 서신을 맡기는 관계를 기본적인 우편 이용 관계가 되겠죠. 자, 우편 이용 관계의 그럼 법적 성질은 뭐냐? 사법상의 계약 관계입니다. 이것이 통설입니다. 다만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가 국가죠. 국가이며 우편 사업의 성격이 공익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용 관계에 있어서 권력적 경제의 면이 있기 때문에 있긴 하나 본질적으로는 우편 이용자와 우편 간소 상호 간의 우편물 송달 계약을 내용으로 하는 사법 관계라는 것이죠. 공법적으로도 이 쌍방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편 이용 관계자를 한번 살펴보시면 우편 이용 관계자는 제3자를 위하여 우편 간서와 발송인과의 계약이므로 우편 관계자는 곧 우편 간서 그리고 발송인 및 수취인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우편 간서, 우체국이죠. 쉽게 얘기해서 우체국, 발송인, 보통 여러분 이제 보내는 사람, 그리고 수취인, 받는 사람이죠. 자, 이 세 사람이 다 그 관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원래 수취인은 제3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원칙은 일단은 보내는 사람이, 발송인이 우체국을 가서 보낼 때 그쪽과 계약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재화의 목적이, 이 용역의 목적이 이것을 제3자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3자 또한 받는 사람이 이 관계인이 됩니다. 이 얘기가 여기서는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중요한 얘기 같지 않지만 뒤에 손해배상 부분 가서 보면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받는 사람도 관계인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받는 사람도 이용 관계인, 수취인이라고도 하고 제3자라고도 합니다. 제3자 또한 제3자 중에서도 수취인이죠. 그 사람은 제3자인 수취인 또한 이용 관계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우편 간서는 기본적으로 우편물의 송달의 의무와 요금의 징수권, 그리고 기타의 권리 의무를 가지며 발송인은 송달 요구권. 자, 이거 끊어서 여러분들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수취인은 우편물 수취권, 기타 각종 권리. 기타 각종 권리는 대체적으로 파손이 됐다거나 오손이 됐다거나 혹은 망실했다거나
뭐 분실됐을 때 어떤 그 권리 관계를 얘기합니다. 자, 그런 요구권들이 각각 세 명에게는 세 명에게는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우편 이용 관계의 성립 시기를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그 우편물을 투입할 때입니다. 단순하죠? 그럴 때 계약을 성립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방문 접수와 집배원 접수의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수령증을 교부한 때입니다. 자, 이 방문 접수는 내가 우체국을 직접 가서 하는 거죠. 그때는 영수증을 받죠. 그랬을 경우, 그리고 직접 집으로 찾아오는 집배원에 의해서 접수되는 경우는 수령증을 교부합니다. 그걸 받았을 때 계약이 성립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에 보시면 우편 사업의 경영 주체 및 법률 관계라고 해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경영 주체는 우편 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며 지식경제부 장관이 이를 지금 여기 잘못 나왔죠. 지식경제부가 아니죠. 이제 지금 바뀌었죠. 미래창조과학부죠.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가 직접 경영하며 미래경제창조과학부가 이를 관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 경영의 주체는 국가가 직접입니다. 그리고 우편 사업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이유는 우편 사업의 성격상 요청되는 취급의 안정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공공성과 가격의 저렴성 및 시설의 보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까도 그 보편적 이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국가에서 이 사업을 독점을 하는 이유는 보편적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보편적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서신 독점권이라는 말이 그래서 바로 나오죠. 서신 독점권. 이 얘기는 서신 독점권을 해야 되는 이유가 보편적 이용입니다. 보편적 이용을 위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편법 제2조 2항에 나오죠. 누구든지 제1항 및 제5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독점권을 인정하죠. 못하며 자기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사업권을 보장을 하죠. 자, 밑에 보시면은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라는 말로 써 있죠. 서신이라 함은 의사 전달을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하는 유형의 문서 또는 전단을 말합니다. 다만 신문, 정기간행물, 서적, 상품 안내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된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우편에 관한 법률 한번 살펴보시면 이 우편법은 기본적으로 우편 사업은 조직, 인사, 예산, 회계, 물품 관리 등 여러 법률의 영향을 받습니다. 왜냐? 국가가 인정한 독점 사업이고 정부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가, 그리고 공무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특별 권력 관계라 그래서 내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인사, 조직, 회계가 다 됩니다. 좀 전에도 얘기했죠. 회계 자체도 특별 회계입니다. 자, 일단 우편법으로부터 살펴보시면 우편법은 우편에 관한 가장 기본법입니다. 여러분들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게 기본법이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뭐뭐에 따른다라는 어떤 개별 법령이 있거나 특별 법령이 있으면 그게 최우선입니다. 우리나라는. 근데 그것이 없다. 어떤 개별 법령이 없다. 그랬을 때 항상 모든 게 다 기본법 위주로, 이 우편법 위주로 간다는 거죠. 자, 우편 사업의 경영 형태, 우편 특권, 우편 역무의 종류, 이용 조건, 손해배상 및 벌칙 등 우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법률 보면은 이 우편법은 보시면은 최근 개정이 2014년입니다. 작년이죠. 작년 2014년 12월에 개정이 됐고 최초 제정은 1960년대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서 최근에 개정됐죠, 이것도. 자, 최신 창구 업무. 자, 우체국 가보시면 아직까지 우체국 한 번도 안 가보셨다는 분은 안 계시겠죠. 우체국 한번 가보시면은 보통 창구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창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여기는 뭐 우편, 여기는 금융, 이렇게 창구가 나눠져 있는 걸 많이 보실 겁니다. 이 얘기는 이쪽 파트에서는 우편만 처리하고 이쪽은 금융, 보험, 예금 이런 것만 처리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 우편에 관련한 법률은 이 전체를 다 합니다. 그런데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은 이 금융 파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최신 창구 위탁 업무에 관한 법률로 제정되었다가 2010년 6월 8일 날 법률의 명칭을 우체국 창구 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로 개정됐습니다. 이 법은 창구 업무의 일부를 일정한 자에게 위탁하여 이용 창구를 확대하고 우편 사업의 경영 합리화와 창구 업무의 효율화 및 대미인 서비스의 어떤 효율화를 위해서 제정된 법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우정 사업에 관한 특례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정 사업의 조직 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편하고 우편 대체, 우체국 금융, 보험 사업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편 업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켜서 국민생활 발전에 기여토록 하며 동법에서는 우정 사업에 관한 경영평가, 소포 국제특급, 우편 요금과 우편 수수료 결정, 그리고 우정 재산의 활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네 번째로 나오는 게 여러분들 보시면 별정우체국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별정우체국이란 기본적으로 정부가 전 각지에 다 우체국을 세우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을 때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과 계약을 해서 별정우체국이라 해서 우체국과 똑같은 기능을 갖는 어떤 지역, 어떤 개인 기업에 개인이 운영할 수 있는 별정우체국이라는 것을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 법은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개인이 설치하는 시설을 별정우체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재에는 없는데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제 쭉 설명이 나오겠지만 우체국은 뭐 이메일로도 하고 뭐 이메일, 뭐 그린카드도 있고 하기 때문에 통신보호비밀법에 접촉을 받죠. 자, 이 통신보호비밀법은 기본적으로 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 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검열과 감청입니다.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됐다는 것이죠. 자, 검열과 감청 이걸 못하게 막는 거죠. 이 얘기는 뭐 법률 유보의 원칙에 의해서 그 헌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은 이제 국제법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가 UPU 조약이라고 나옵니다. 이건 만국 우편연합이라고 해서 유니버셜 포셜 유니온이죠. 첫 번째 이제 만국 우편연합 헌장이 1966년 5월 20일 날 발표되죠. 그다음 만국 우편 헌장 뭐 이렇게 쭈루루루 해서 우편 지급 업무 약정 규칙까지 해서 쭈루루루루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UPU라고 해서 국제법규에서 전 세계 여기 가입된 국가끼리는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제법규는 상호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 이거 우편 상식이 있어서 조금 이건 이제 국제 우편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야 되지만 이 교재에는 많이 안 나와 있는 부분이라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 상호주의 같은 경우는 그 국가에서 어떤 조약에 의해서 그 조약을 맺었다고 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그 국가가 나와 다른 나라 국가가 맺은 국가에서 그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떤 정도 한계를 정해놨다 그러면은 똑같이 적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 한계만큼만. 나만 뭐 이 나라의 편의를 제공해서 조금 더 많이 그 한계를 더 높게 적용해 주는 게 아니라 더 낮게 적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똑같이 그 수준만큼만 해준다는 거죠.
자, 다음 교재에 보시면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라고 나옵니다. 맞죠? 아시아 퍼시픽 포샬 유니온 해갖고 아시아 태평양 우편 연합이라고 해서 APPU 조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이 조약은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에 있는 우정청 간의 광범위한 협력 관계를 설정하고 이를 발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1962년도에 창설된 것입니다. 자, 회원국가 간의 조약으로 회원국 상호 간에는 원활한 우편물이 원활한 교환과 우편 사업 발전을 위한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 국제우편에서 보면은 그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 협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국제 특급 우편입니다. 이것은 뭐 익스프레스 메일 서비스죠. 국제 특급 우편을 교환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와 해당 국가가 사이에 맺는 표준 다자간 협정입니다. 이것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이 APPU나 UPU와 상관없이 또 다른 그 국가 간에 맺는 조약입니다. 여러분들 뭐 그 외국에 계신 분들한테 그 지인이나 아니면은 뭐 가족분들한테 소포, 그러니까 공부하시는 뭐 유학을 갔다든지 어쨌든 간에 EMS로 해가지고 소포 보낸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EMS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일이나 4일 안에 물건이 다 도착합니다. 미국도. 그리고 그것은 그 양자 간에 어떤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체국에서 그런 거 붙여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EMS 적용 국가들이 그렇게 다다다닥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금표 있고 그 얘기는 그 EMS를 맺은 국가가 그 국가들 수만큼입니다. 우리나라가 맺은 게 보통 지금 한 19개에서 20개 정도 국가죠. 이것은 뭐 매년 조금씩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니까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그렇게 뭐 자세한 표기를 안 하더라고요. 자, 양해각서, 뭐 MOU라고 하죠. 양해각서는 우리나라와 상대국 사이에 이루어지는 문서로서 합의된 내용들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편 사업의 보호 규정. 자, 우편 사업 왜 보호 규정이 왜 있어야 되냐? 기본적으로 서신 독점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랬죠? 그 독점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뭔가 보호를 해야겠죠. 자, 우편 사업이 공공의 이익 증진과 국민 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중시하고 이것이 우편 사업을 보호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근거죠. 우편 사업 보호하는 근거죠. 보호하기 위하여 신서성달의 정부 독점권을 비롯하여 법률상 많은 보호 규정들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얘기는 뭐 법령에 의해서 다 보호가 됩니다. 그 보호하는 이유는 공공의 이익과 증진입니다. 그리고 보편적 사용을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자, 서신 독점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우편 사업 독점은 우편 사업의 보편적 서비스. 이 우편 사업은 기본적으로 서신 독점권 나오면 여러분들 보편적 서비스 이거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보편적으로 누구나 쉽게 이용하고 저렴한 가격에 이용할 수 있게끔 국가가 서비스를 한다라는 개념을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우편법에 의거 신서 취급은 법에 적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음 우편물 운송 요구권은 우편 간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운송업자는 그 운송 방법에 의한 우편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 운송원 등의 조력 청구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 우편 업무 중의 우편 운송원이 우편 집배원과 우편 전용 항공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경우 주의의 조력을 청구할 수 있다랍니다. 자, 이것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고 이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를 안 했다. 그러면은 그 대신 해준 조력 청구를 받아서 내가 조력을 해준 사람은 내가 시간이 됐든 노력이 됐든 뭐가 됐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경우에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손실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력자는. 자, 다음은 그 운송원의 통행권이라고 해서 나오죠. 다음 보시면은 이것은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 전용 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 시 담장 또는 울타리가 없는 택지, 전다,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으면 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항상 보시면은 이 뒤에 제가 법 조항을 교재에는 안 나있는데 법 조항을 붙여드린 이유가
이 실무가 결국은 다 이 법 조항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 조항을 할 때 결국은 여러분들이 복습하는 차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많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꼼꼼히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 울타리 없는 택지나 전답의 주인이 만약에 그 차가 지나가서 뭐 작물이 됐든 뭐 곡물이 됐든 아니면 뭐 보관했던 게 됐든 간에 손해를 봤다. 그럼 손실보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건 뭐 뒤에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 뒤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해갖고 우편물 운송 중의 우편 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에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리고 우편물 집행 중에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 그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이 도선장이 됐던 누가 됐든 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겁니다. 사실은 그 서비스라는 영역을 제공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상으로 할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청구가 있으면 그거는 거기에 대해서 그 우체국 간서에서 알아서 이렇게 다 살펴보고서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우편 전용 물건의 압류 금지. 이것은 우편 전용의 물건이나 현재 우편 업무에 제공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일단은 우편을 하기 위해서 뭔가 하고 있는 물건, 그리고 가고 있는 서신이라든가 소포 등을 누구도 압류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편 전용 물건의 부가 면제입니다. 이거는 우편에 전용되고 있는 물건, 자, 우편 사업에 관한 서류 포함입니다. 물건은 제세 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손해 불분담분. 불분담은 그 훼손 분담이란 선박이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해서는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말 그대로 그 훼손, 특히 배를 타고 가는데 배가 혹은 비행기가 그 배가 뭐 기상이 악화돼 갖고 파도를 만나서 뭐 너무 안 좋아서 뭐 태풍을 만났다든가 할 때 살아남기 위해서 컨테이너를 바다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선장의 직권으로. 그 경우에는 그 선박의 하주, 그러니까 그 물건들 주인이죠. 전원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 부담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자, 다음 우편물의 압류 거부권은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 준비 완료 후의 우편물에 대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에 가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음 우편물의 우선 검역권이라고 해서 우편물이 전염병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그 전염병 유행지죠. 유행지를 통과할 때에는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 이거는 뭐 그 미성년자죠. 대체적으로 미성년자를 얘기합니다. 미성년자의 우편 사용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이것은 그 사법적으로 그 쌍방 계약이라고 하죠. 그런데 미성년자는 민법상에서 쌍방 계약을 못하게 돼 있죠. 어떤 계약에 의한 활동을 못하게 돼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들은 편지도 못 보내게 되는 거죠. 엄밀히 법으로 따지면. 그렇기 때문에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라는 그 표현을 써서 그것을 그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드는 거죠. 이것은 법적 근거라기보다도 해석적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자, 살펴보면 우편 이용 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해서 이용관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뭐 미성년자가 편지 붙였다고 해서 그 부모가 와서 얘는 미성년자가 붙였으니까 이건 계약상 무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말이죠. 자, 여기서 무능력자라 하면 민법상의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말합니다. 근데 일단 이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는 제일 크게 일단 미성년자죠.
자, 다음 뭐 이제 넘어가기 전에 이건 간단히 한번 살펴보시면 우정사업본부 영역을 살펴보시면은 그 연역이죠. 1884년이죠. 우정총국 설치하죠. 그 다음 그해 11월에 우정총국을 개국하고 1900년도에 대한제국 농산공부 산하 통신원이 설치되고 1948년에 대한민국 최신부, 아마 최신부란 얘기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그 생각이 나실 거예요. 최신부로 해서 94년까지 가죠. 94년 12월에 정보통신부로 개정이 되고 2000년도 들어와서 우정사업본부가 출발합니다. 그리고 2008년 돼서 지식경제부 소관으로 부서명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 지식경제부가 미래창조과학부로 또 바뀌었죠. 이 정부가 바뀌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우편 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해서 이제 교재 뭐 7페이지 가면 나오는데 국내 우편물의 종류와 이용 조건 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편 무역 그 영무의 구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보편적 우편 영무와 선택적 우편 영무로 나눈다. 우편 영무는 기본적으로 딱 두 개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보편적 우편 영무는 뭐냐?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할 가장 보편적인 통신 서비스를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 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적당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게 우편 영무를 제공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보편적이니까요. 자, 기본 우편 영무의 구분은 통상 우편물과 그 소포 우편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편적 우편과 그 보편적 우편 영무는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서비스 대상은 기본적으로 이 2kg 이하의 통상 우편물입니다. 그리고 20kg 이하의 소포 우편물, 그리고 위 1번과 2번 우편물이 기록 취급 등의 특수 우편물,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교재에는 또 나오죠. 전자우편, 이 그린 서비스라고 하죠. 이 그린 서비스는 뭐 전자 이메일로 내가 뭐 이렇게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놓으면은 우체국에서 제조까지 해갖고 이렇게 보내주는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사전송,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팩스를 얘기하죠. 모사전송이라든가 우편물 방문 접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은 여기와 상관없는 선택적 우편 서비스죠. 자, 다음 그럼 선택적 우편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시면 기본 우편 영무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우편 영무를 얘기합니다. 기본 우편 영무에 부과하거나 부수해서. 자, 이용자가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부과하다라는 말은 우편물 처리 과정에 등기 등 특별한 서비스를 추가하는 겁니다. 등기라는 거는 언제까지 확실히 간다, 꼭 간다, 어떤 그런 약속을 하는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비싼 거죠. 자, 부수하다라는 말은 우편물 처리 과정에 직접적인 특별한 영무를 추가하진 않으나 우편 용품의 조제나 판매 등 그 처리 전후 과정이나 광고 우편물과 같이 병행하는 것까지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선택적 우편 영무의 종류는 이거는 한번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등기 지급, 그리고 보험 지급, 대금 교환, 증명 지급, 특급 지급, 특별 송달, 민원 우편, 우편 자료 배달, 모사 전송 우편, 우편 주문 판매, 광고 우편, 전자 우편,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그림이죠. 그리고 우편물 방문 접수, 그리고 지금은 이제 바뀌었죠. 토요일이 아니라 일간신문 배달이고 지금은 이제 대금 교환이 없어졌죠. 대금 교환이 없어지고 뭐 물품 교환, 물품 대환 조건 물품 교환으로 바뀌었죠. 자, 서비스 대상을 보시면 2kg 초과의 통상 우편물, 그리고 20kg 초과의 소포 우편물, 그리고 위에 1, 2의 우편물이 기록 취급 등 특수 우편물. 기록 취급이라는 건 말 그대로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록을 했다. 그래서 언제 그래서 어디로 가고 어디로, 왜 여러분들 이게 그러니까 택배로 비유하면은 택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뭐 물건을 샀다, 택배가 출발했다, 문자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자를 가지고서 그 택배 서비스 회사에 접속을 해서 택배 번호를 치면은 자, 집하라는 말이 뜰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 어디 서브 해갖고 서브가 아니죠. 허브죠, 허브. 어디 허브. 그래서 어디로 물건이 모일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사는 동네 그쪽으로 물건이 갑니다. 지역. 그 다음에 어떤 기사님이 물건을 가져왔는지 일단 기사님 해갖고 뭐 이런 식으로 딱딱딱 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 각각의 전화번호가 있고 어떤 이런 기록들, 이런 기록 취급들을 얘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우편물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서비스, 전자우편, 모사전송우편, 우편물 방문 접수입니다. 자, 전자우편이라는 것은 뭐 여기는 이게 이 그린입니다. 뭐 제가 여기서는 안 써놨는데 이 그린이라 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보내겠다라고 해서 이메일로 이렇게 신청을 해놓으면 거기 그 우체국에서 제조까지 다 해서 발송까지 다 시켜주는 걸 얘기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팩스죠. 우편물 방문 접수. 이거는 내가 뭐 인터넷이든 전화, 뭐 1588에 1300번이죠. 이쪽으로 전화를 걸어서 예약을 해놓으면 집배원분이 직접 그 방문을 해서 물건을 수령을 해가시죠. 그리고 나한테 수령증을 주고 그럼 그때부터 계약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 우편시설, 그리고 우표, 우편엽서, 우편요금 표시 인형이 인쇄된 봉투 또는 우편 차량 정비 등을 이용하는 서비스. 그 다음에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이 제조 및 판매하는 서비스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밖의 우편 용무에 부가거나 부사하여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송달 기준은 우편물 송달에 소요되는 일정 기간입니다. 자, 교재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배달할 날까지 기준 일수를 얘기합니다. 자, 우편물을 접수한 날부터 배달 날까지 준수기, 이것이 어떤 송달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편물 송달 기준은 교재에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죠. 보통 우편물은 접수한 날 다음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배달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이길 특급 이렇게 나눠야겠죠. 이렇게 나눠지면은 자, 이길 특급과 등기 소포가 있는데 접수한 다음 날 배달을 가야 되죠. 다만 제주항공 읍면 지역을 제외한 제주 및 서귀포 시 일원 등은 제외된다는 것이죠. 제주선은 플러스 2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2012년 이 교재에 보시면 2012년 7월 1일 제주항공 소포 2길 배달 서비스는 중지가 됐죠. 제주는 플러스 2일입니다. 자, 당일 특급 접수 당일 저녁 8시 이내에 들어온 것을 얘기하죠. 다음 2길 오전 특급, 이것은 접수 2길 12시 이내에 들어온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휴일 배달은 가까운 휴일에 배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부적인 거는 뒤에 또 나옵니다. 이 표로만 보는 것보다도 세부적인 것들은 다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송달 기준 적용의 예외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 유급 휴일, 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은 송달 기준에 삽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날 물건이 출발했다. 근데 여러분한테 월요일 날 갔다. 그 얘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아니죠. 그러니까 2길 택배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 상간, 오지 등 교통에 불편하여 우편물이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별 또는 지역 상호 간에 적용한 우편물 송달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주도는 뭐 플러스 1이라든가 아니면 뭐 연평도라든가 이렇게 배 타고 들어가야 되는 도서 지역은 뭐 플러스 3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각각 그 지역을 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일간신문이나 간보를 우편요금 감액 조건에 따른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때에는 보통 우편물로 접수하는 경우에도 접수한 날이 다음 날까지 송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이제 통상 우편물. 일반적으로 쓰는 우편물이란 뭐냐? 개념. 자, 통상 우편물이라 하면 서신과 통화, 송금 통지서를 포함합니다. 통화 및
소형 포장 우편물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조그만 우편물들. 대형 말고 조그만 겁니다. 자, 통상 우편물이라 하면 격지자 간의 의사 전달을 문자로 표시된 서신을 말하였으나 사회의 변화와 발달로 그 개념이 확대되어 신서와 통화, 엽서, 서적, 전기간행물, 농산물 종자 등을 주로 소형 우편물로 그 취급 방법에 따라 특수 취급 통상 우편물과 일반 통상 우편물로 구별하고 각 우편물별로 요금 체계를 달리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교재에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의사 전단물이라고 해서 대통령령으로 서신에는 제외되었으나 서신의 성격을 가진 우편물에 갖고 뭐 신문, 전기간행물 이 설명을 좀 전에 같이 해드린 겁니다. 자, 발송 요건을 한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통상 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하여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우편물은 그 우편물법이죠. 우편법 제17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우체국 가서 그 우편물 보내보셨으면 알겠지만 그 서신을 넣는 봉투 봉투 부분이 접착이 잘 안 돼 있으면은 다시 붙여오세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제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모사전송 우편물, 그리고 제25조 1항 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은 그 특성상 봉함이나 포장하지 아니하고 발송할 수 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서 잘 생각해. 우편엽서, 엽서입니다. 원래 봉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제엽서, 또 사제엽서 또한 뭐 그림이 그려져 있고 뭐 했던 간에 규격 우편엽서는 아니라도 엽서죠. 그런 경우. 그리고 팩스, 그리고 뭐 전자우편물, 봉투를 넣을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은 뭐 예외적으로 빠진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왜 빠지는지에 대해서 문제로 단답형으로 딱 풀어놓고 나면은 또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보시면 우편물 정기 발송 계약을 맺은 정기간행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송 요건에 따라 띠종이 등으로 묶어서 발송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띠종이는 뭐냐면 여러분들 그 신문이 이렇게 말아져 있는 게 말아져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띠종이로 이렇게 감싸갖고 받는 사람, 보내는 사람 이렇게 해갖고 우편으로 오는 경우들을 예전에는 종종 봤을 겁니다. 그 띠종이는 요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편 사업자는 우편물 접수 시 우편물의 외부에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첫 번째,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그렇죠? 발송하는 사람. 이 발송인의 주소는 꼭 기재해야 되는 게 수취인이 그 주소가 잘못돼서 없거나 혹은 그 수취인이 수취 거부를 했을 경우 나한테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 우편번호 등을 기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의 종류를 나타내는 표시, 내용물이 뭐다. 그리고 우편 요금의 납부 표시. 보통 이제 우표를 붙이면 그게 납부 표시가 된 거죠. 거기에 소인을 딱 찍죠. 그런데 하여튼 납부 표시, 뭐 별납이라든가 후납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찍혀 있죠. 그리고 우편물의 취급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들, 어떤 사항들에 대해서 다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자, 봉합 우편물의 그 요건, 그 규격 요건을 살펴보시면 뭐 크기는 첫 번째, 세로는 90mm, 최대 130mm,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 정도입니다. 그리고 가로는 최소 140, 최대 235, 허용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5mm입니다. 그리고 두께는 최소 0.16, 그리고 최대 누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5mm입니다. 5mm. 자, 무게는 3.27g에서 50g까지 정도입니다. 그리고 봉투 재질은 보통 여기는 안 써있죠. 봉투 색상은 흰색 또는 밝은색으로 70% 이상 반사율을 가진 것. 즉 이게는 안이 안 보이는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봉투 재질은 종이로서 그 70g, 제곱미터당 70g 이상 불투명도가 75% 이상인 거. 그리고 우편 번호는 꼭 기재해야 되죠. 우편 번호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우편 번호를 기재하고 수취인의 우편 번호는 상하 좌우에
4mm 이상 여백을 두고 창문 봉투의 경우 그 우편 번호가 창문 안에 다 보이도록 할 것을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우편 번호가 있죠. 근데 바로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우편 번호를 쓰진 않죠, 여러분들. 보통은 이렇게 띄어 있는 이 간격을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규격 봉투는 이렇게 네모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이 네모 안에 쓰란 소리입니다. 그 다음 우표 첩부 위치는 그 정해진 우표 위치에 우표를 붙이거나 우편 요금 납부 표시를 한 것을 얘기하고, 그 봉투 봉함 풀 또는 접착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스탬플러나 핀, 리베트 등은 사용이 금지되죠. 스탬플러 뭔지 아시죠? 이렇게 찍찍 찍는 거, 그런 것들은 사용이 금지됩니다. 풀 또는 접착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표면 및 내용면은 편편하고 균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편 번호 기재 방법은 그 아까 얘기한 기재 방법과 같습니다. 그 봉투에 네모칸이 없다. 그래도 일정 부분을 띄고서 써야 되는 거죠. 6자리. 그리고 네모칸이 있다. 그럼 네모칸 안에 다 채워 넣으란 소리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 또는 부착할 수 있는 사항과 그 방법에서 나옵니다. 이 얘기는 발송인은 필요한 내용을 그 봉투 앞면에 지정된 위치와 봉투 뒷면의 기계 처리를 위한 밑면으로부터 17mm 그리고 왼쪽 40mm를 제외한 부분에 표시하거나 이를 표시하는 것을 완전히 밀착하여 붙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봉투가 있다. 그러면은 그 밑면으로부터 17mm죠. 그리고 좌측으로부터 40mm죠. 이렇게 해갖고 여기에다가 뭐 어떤 필요한 상황들 40mm 이상, 140mm죠. 140mm 이상을 띄어서 이만큼 공간을 두고서 왜냐면 이게 이렇게 띄는 이유는 사실은 이건 기계적인 문제인데, 기계에 들어갔는데 뭔가 도장을 찍고 뭔가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딱 붙여갖고 써버렸다.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규정들을 만드는 이유는 가장 쉽고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되는 어떤 다 알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어떤 통일 양식인 거죠, 일종의. 자, 그리고 뭐 발송인이 필요한 사항은 우편물의 내용 사항과 관련한 사항을 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봉투 뒷면, 이 봉투 또 뒷면이 있죠. 뒷면에 광고를 부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할 때도 기본적으로 면에 완전히 접착이 되게끔 쫙 붙여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다 직접 쓰는 것도 괜찮지만 뭐 어떤 이렇게 스티커 같은 거를 만들어 갖고 여기다 한다. 그럼 여기다 딱 완전히 접착이 돼서 평평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뒷면은 이게 앞면이죠. 자, 뒷면은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항들은 할 수 없다는 거죠. 뭐 범죄 행위의 목적이라든가 반국가적 행위라든가 선량한 분석, 기타 질서를 행하는 행위들은 안 되죠. 안 되는 경우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의 유해한 내용으로 인정되는 사항, 뭐 성적 욕구를 자극하거나 선정적인 거, 그리고 음란한 내용으로 포악성이나 범죄 충동을 일으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성폭력을 포함한 각종 형태의 폭력 행사, 그리고 건전한 인격과 시민인식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윤리적 내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뭐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항들은 광고에서 제외됩니다. 광고는 가능하나 일정 사항들은 제외됩니다. 그리고 우편법에 따른 법률에 대한 금지 사항은 그 사항도 안 되죠. 그리고 문자나 도안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발광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발광물질이라는 건 여러분 그 인광물질이죠. 인광물질 혹은 형광물질, 밤에도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편물에 그 눌려찍기, 돋아내기 혹은 구멍 뚫기 등은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편 납부 요금 표시 영역에 시각장애인용 표시를 인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요금별 혼합으로 접수되는 우편물 중 요금 납부 표시를 인쇄한 우편물에 한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 광고를 할 수는 있으나 안 되는 것들. 일단은 뭐 그건 상식적으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봤을 때 뭐 범죄라든가 국가에 어떤 해가 끼친다든가 아니면 너무 선정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는 기본적으로 통상 우편물에 대해서 우편물 중에서
그 발송 요건까지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우편 엽서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